네, 네 번째 연수에서 마지막 연수에서의 마지막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조경 그리고 환경 조경 신문 많이 보시죠? 네, 환경과 조경 그리고 환경 조경 신문의 발행인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조경가 협회의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조경을 전공하시고 대한민국의 조경 설계 분야로는 인류 기업인 그룹한 어소시에이트를 이끌고 계시는 박명권 회장님께서 조경, 과학과 예술 사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원 정책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명권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권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까 한 두 강의 앞에 와서 뒤에서 앉아 있었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주 좋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그 식물 정원 뭐 이런 쪽에 또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이제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 거시적으로 이제 식물까지 디테일하게 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이 조경으로서 이 도시를 어떻게 또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설계 프로세스나 또 국제적인 이제 설계 트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한 시간 되게 짧지만 여러분들이 그 좋은 그림들을 보시면서 눈 호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환경과 조경이 이제 40주년이 이제 지나가지고 82년이니까 지금 몇 주년? 82주년이니까 곧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환경과 조경을 제가 오희영 회장님한테 물려받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잡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종이 잡지가 요즘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환경과 조경의 유일한 우리 조경 잡지인데 50년이 되면은 이제 국가유산 내 신청을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50주년이 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근대의 이 페이퍼로 된 그게 유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민명갈 원장님의 이 지금 수목원도 그 과정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 지금 좀 잘 안 됐죠, 지금 현재. 저희 환경과 조경에서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해드렸었는데 그만큼 이제 힘들긴 하지만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저는 이제 조경이 과학과 예술 사이에서 널뛰기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선 짧게 우리 히스토리를 보면 원래 우리나라는 고대 삼국부터 아주 훌륭한 이 정원, 이 조경의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남지 백제 시대에 또 신라 시대에도 안압지라는 아주 동걸 후원이 아주 좋고 그다음에 뭐 조선 시대에 와서는 민가의 이런 정원들, 별서 정원들이 아주 활발하게 또 돼 있고 뭐 창덕궁 후원은 더할 나위 없이 또 아름다운 정원이죠. 근데 창덕궁 후원은 가장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정원이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와서 이 쭉 후원을 둘러보면 어디가 한국 정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그만큼 이제 일본의 이렇게 축경식 정원이라든지 그런 장식적인 정원하고는 결을 다르게 하는 게 사실 한국의 정원이죠. 이런 소세원 같은 경우도 뭐 자연의 물기를 그대로 담장 밑으로 이렇게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하고 대척되지 않고 자연을 순응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끌어들이는 것이 한국의 정원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의 그 현대적인 조경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어려운 자료를 제가 찾아왔는데
제일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스케치를 했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조경을 심어라. 조경의 컨셉이 없었으면 이게 못했겠죠. 예, 그만큼 이제 그 이후에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각종 문화재 뭐 복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73년에 조경학과를 만들고 영남대하고 처음에 만들고 이제 환경대학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은 제일 제가 아쉬운 게 조경 분야에 이 공공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LH공사나 주택공사 있는 것처럼 처음에 우리 조경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국가적인 문화재 복원 산업이라든지 대부분의 산업을 조경공사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민영화되고 거의 사라져서 상당히 아쉬운데 이 당시에 초창기 멤버들이 대부분 지금 초기 우리 전국 대학 교수님들 또 우리 정영선 선생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조경공사 출신이에요. 원래. 그래서 70년대에는 현충사라든지 보문단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조경공사에서 설계팀에서도 설계 시공을 했고 이제 서울대공원, 뭐 아시아공원 이런 게 우리나라의 86, 88 올림픽과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80년대 활성화됐죠. 파리공원은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 됐지만 올림픽공원도 이때 이제 서울대학교 그 환경기획연구소에서 설계를 한 거예요. 처음에 여기 이제 정영선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설계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는 92년에 세계 조경가 대회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플라 대회를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지금도 이플라가 매년 개최되지만은 아직까지 한국 조경이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이제 반면에 상은 지금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이플라에서 하는 매년 하는 행사의 그 학생 공모전, 전 세계 학생 공모전의 정식 공식 후원 업체가 저희 그룹판입니다. 그래서 1등상이 그룹판 어워드예요. 학생 공모전에. 그거를 제가 지원하고 있다는 거. 자랑 같지만은 어쨌든 90년대에는 여의도공원, 일산 호수공원, 선유도 이런 게 있었고요. 이제 재미있으시라고 한번 보시라고 이제 제가 2000년대에 이제 서울숲이 드디어 나왔고 올해 이 서울숲에서 이제 서울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환경과 조경이 지난 10년간 주관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정원박람회 꾸준히 성장시켜 왔고 올해는 이제 서울 정원박람회를 서울숲과 그 양재 시민의 숲, 지금 매연 시민의 숲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공동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곧 5월에 개장이 되고요. 2000년대에 이제 행정 중심 도시가 들어서고 이제 용산공원은 국제 공모를 해서 했지만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동탄이라든지 아마 이제 획기적으로 정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순천만 정원박람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당시만 해도 저 벌판에 논바닥에 전봇대를 다 뽑아가지고 저기다 하면 과연 사람들이 올까라고 했지만은 정말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모든 지자체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호수공원이라든지 부산 시민공원 등이 있고요. 동대문 플라자, 또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있었던 서울역 고가, 경의선 숲길은 아주 히트를 친 작품이고 2000년대에는 이제 광화문 광장이 다시 개장이 되면서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는 짧게 이렇게 지나왔는데요. 그 와중에 큰 그림으로 보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경 설계나 이런 도시 설계 쪽에 첫 번째가 이제 이게 과학이냐,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조경에도 보면 조경 기술사가 있잖아요. 건축에도 건축 기술사가 있고 조경 건축사가 있는데 뭐가 다르냐. 조경에는 제가 아쉬운 게 조경사가 없어요. 조경 기술사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 조경가협회에서는 계속 조경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사처럼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기술사처럼 엔지니어링
베이스에 그런 기술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미 해외에는 다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조경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학은 조금 엔지니어링 쪽이고 예술은 이제 디자이너 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잘 안 보이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학회의 조경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학교의 그 조경을 설명하는 그 사전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조경이 굉장히 복잡한데 조경이 한마디로 정의가 안 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합과학예술이다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반을 근거로 하면서 예술적인 거를 꼽혀야 된다. 그럼 그렇게 일하는 종류의 어떤 직업군이 과연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하면서 예술적인, 뭐 미술가라든지 조각가는 전혀 과학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과학이 필요하냐?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을 다루기 때문에 그 식물과 또 자연을 다루기 때문에 과학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서도 또 아름답게 해야 된다. 그만큼 어려운 직업은 없다. 이렇게 유일한 직업은 누가 있느냐?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직업을 일까요?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나 생태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또 과학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조경가 말고 없잖아요. 유일한 분 조물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경가는 하나님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술적으로는 조경 작품이 대략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걸 보시면은 그림으로 딱 봐도 거의 뭐 캠퍼스에 구상 작품을 그린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이제 추구하는 부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워커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분이기도 하지만은 이 디자인이라는 거를 아주 감성적이고 그런 예술적인 기반으로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분인데 이분의 작품이 이런 거예요. 뭐 일일이 이제 하나씩 설명은 다 못 드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학적이고 뭔가 디자인을 이제 미니멀적인 그런 거를 추구한다든지 또는 이게 이제 하버드 제가 있을 때 그 하버드의 테너 파운틴이라는 건데 뭐 굉장히 단순합니다. 잔디밭에 돌을 이렇게 쫙 둥글게 동심원으로 그려놓고 가운데 분수가 나오는데 이 돌들이 이제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주를. 특히 이제 여기가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고 하는데 보스턴하고 매사추세츠 이쪽 동쪽을 그쪽에 있는 각 지역에서 돌을 하나씩 다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역 전체의 지구를 상징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이 분수에서 우주와의 교감을 일으키는 뭐 그런 컨셉의 이제 작품인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흔히 뭐 정원 하면은 예쁜 식물들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야 되지만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상관없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이제 정원이자 어떤 뭐 조경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동심원을 이용한 뭐 이런 물을 투영시켜가지고 거기에 투영된 것들을 이제 어떤 식물에 변하는 게 사계절이지만은 사계절도 변하지만 시간이라는 거는 시시각각 변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같은 동시간에도 몇 초 사이에도 변하고 여기에 구름이 꼈다 안 꼈다 했을 때 태양이 반사되거나 이런 것들의 변화를 그대로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까지도 가져오는 컨셉. 이게 이제 베를린의 소니 센터에 또 피터 워커가 한 작품이고요. 야간에도 이제 빛을 이용해서. 그리고 대표적인 작품은 911의 그 무너진 정원.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리얼 파크를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뭐 많이 했습니다. 삼성 그 강남역 본관도 하셨고, 최근에 압구정 재건축 설계도 저희 회사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이제 대표작들을 하고 있고, 이 마샤시왈츠는 또 다른 결의 이제 예술적 지향인데, 굉장히 그 말하자면 이 미니멀리즘, 그래가지고 그 스케일을 조작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벤치가 이 작은 게 있으면 외부 공간에 이거를 건물만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해가지고 시각적인 충격을 확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스운 거는 이분이 아까 피터 워커의 부인이에요. 또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엄청 제주의 드림 호텔 있잖아요. 거기를 마사시 왈자가 설계했는데 옥상에 가보면 수영장에 그 제주의 오름을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뭐 작은 스케일의 것들을 크게 확장시킨다든지 뭐 우리 보실 때 이제 이런 게 과연 정원으로서 아름다우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정원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니까 또 다른 결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미네아폴리스 주 그 코트 플라자인데 저런 이제 작은 마운딩은 뭘 상징하냐면 이 미네아폴리스 주의 그 높은 건조된 그 산과 이런 것들을 구렁이 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축소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 지형의 의미를. 마치 우리 순천만 정원에 그 마루 있잖아요. 큰 마루가 이제 그 지역 전체의 그 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지형을 만든 것처럼 그 찰스 탱스가 이제 저희 그룹판에도 이런 예술 지향적인 작품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연신내외대 물빛공원이라든지 뭐 각종 이제 주거단지에도 뭐 예술적인 그림자가 변하는 모양이라든지 일산 식사자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작품들에서 MBC 문화방송국에도 저희가 했는데 그런 이제 예술적인 거 최근에 이제 설계할 때 또 이런 스마트하고 곁들여서 그런 시설물들을 복합적으로 이제 합니다. 이 각각의 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어떤 거는 도서관이고 어떤 거는 카페고 어떤 거는 이제 쉘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에도 이제 이런 설계를 하고 있고요. 주거단지의 최근 경향이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뭐 그 실개천 이런 거 많이 했다면은 요즘에는 굉장히 아트적으로 이제 최근에 아파트들이 이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심지어 이제 부지 전체를 그냥 하나의 예술적인 구성으로 그냥 담아서 이제 여기에 어떤 식물을 심느냐는 그 다음 얘기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대지 전체를 하나의 어스웍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느낌으로 한다든지 기존에 주차장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하고는 이제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갯골에 이제 공원 같은 것도 갯등을 살린다든지 뭐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것도 동탄에 준공된 거지만은 이제 또 최근에는 기후위기나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안전공원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물을 어떻게 식수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벤치를 이제 비상시에는 거기에 화덕을 만들어요. 벤치를 나무를 뜯어서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서 이게 식량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벤치 아래쪽에 전부 다 구급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급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반경 이제 대략 몇 킬로를 정해서 그 안에서 피난 시 지진이 났다든지 재난이 있을 때 여기 와서 다 응급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헬기가 뜰 수 있는 착륙장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 거예요. 저희가 LH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이지만은 이제 상징적인 느낌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설계하는 것 중에 제주의 신화월드라고 신화 역사 공원 설계 현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의 이제 그 태초에 화산이 분출해서 마그마가 퍼져가면서 이 오름이 생기는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이 보이는 그게 오름이지만 뭔가 분출하는 느낌의. 그래서 요 위에는 이제 브릿지로 해서 올라가게 되고. 근데 설계 지금 많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원래 현상하고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현상하고 그대로 간 거는 우리 여장님 계시는데 저희가 설계한 백오 생명공원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예술적인 디자인 쪽의 흐름을 보면 이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이제 건축에도 쓰고 뭐 의료 쪽에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미미클라이가 있고 바이오필릭이 있어요. 그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미미크라이는 그러니까 자연의 형태를 이제 그대로 모방해서 차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잠자리에 인맥을 가지고 건물 안에 저런 큐브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자연의 아름답잖아요. 제가 설계를 30년 이상 해보니까 자연만큼 예쁘게 그리지를 못해요, 아직도. 그래서 자연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지금도 느끼고 있지만 자연의 선을 따라서 그릴 수가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정말 기하학적이지만 대칭적이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균형미를 갖추고 거기에 뭔가 리듬과 탄력적이고 뭔가 순환의 느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자연이. 요대로만 설계한다면 정말 좋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인간의 범주에서 감히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차용을 합니다. 싱가포르의 그 공연장인데 싱가포르에 가면 열대 열매 있잖아요, 두리안.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사례. 도마뱀의 그런 표피를 가지고 뭐 한다든지. 나무도 이제 나무의 셀 모양 같은 걸로 파골라를 만든다든지. 이제 제규어의 이런 동적인 이런 걸 가지고 제규어 자동차도 만들잖아요. 그런 이제 모양. 그다음에 뭐 장갑 같은 거는 이 차도 보고 가지고 뭐 디자인 카피. 이렇게 카피하는 게 이제 디자인 그 바이오 미미크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 필릭은 이제 좀 더 수준이 한 차원 직접적인 모방이 아니라 뭔가 철학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좀 철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다. 그래서 원래 그 시작은 저기서 봤다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공중정원, 바빌론에 그 공주를 원래 공주를 잡아왔잖아요. 저기 사막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기 공주가 이제 자기 고향의 아름다운 정원을 매일 그리면서 막 우니까 그 왕이 옥상에다 저 정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물이 없는데 사막에 그 엄청난 물을 사람이 발로 이렇게 그 쳇바퀴 돌려가지고 옥상에 끌어올려가지고 매일 폭포가 떨어지게 그 자기 왕비를 위해서 그렇게 만든 바빌론의 공중정원이 어떻게 보면 바이오필릭 디자인의 시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에 와서는 아마존 본사라든지 이런 미국의 첨단 기업에서 다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 내에 전부 다 정글같이 만들고 정원이라든지 집에도 이제 정원을 많이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자연을 많이 끌어들이는 이런 게 이제 그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뭐 옥상 정원 많이 보셨을 테고 오피스라든지 근데 오픈 스페이스 이제 공원 정원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형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려도 자연을 못 그린다고 그런 모양을 자꾸 흉내내는 겁니다. 지금 자연의 잎의 모양이라든지 뭐 이 셀을 확대해 가지고 셀의 모양 뭐 인맥 이런 거를 흉내낸다든지 싱가포르 이런 건데 이제 빅트리 같은 경우도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하이라인 같은 경우도 자연하고의 결합을 하기 위한 여기에 있는 이런 핏살 무늬 뭐 이런 엣지 요게 이제 제일 처음에 쇼킹한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경계석으로 탁 자연과 보도를 구분하잖아요. 녹지하고 그거를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 사이사이로 이제 풀들이 막 자라오면서 나중에 경계석은 없고 보도하고 자연하고의 이게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도 이제 이런 걸 응용해서 최근에 아파트 단지도 설계를 합니다. 이게 마봉리에 이제 노인 친화 단지를 한 건데 디자인으로는 미미크라이를 응용해서 이 불로초 노인들이 사는 그런 거니까 불로초를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불로초를 디자인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단지에다가 불로초를 그려놓고 여기에 각각 프레임을 내어서 이제 단지를 완성하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의 공간들이 다 잎이나 꽃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간이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이제 저렇게 예술적으로 형태적으로 이제 아주 예술적인 완성도를 높여가는 부류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보기만 좋으면 뭐 하는 거냐.
마치 우리가 지금 정원에서 식물을 처음에 못 모르고 예쁘게 뭐 컬러별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양이 다르고 뭐 기온이 달라가지고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경의 공원 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이안 맥하거 선생님이 펜실바니아 대학에 오랫동안 이제 우리 한동안 국내의 모든 조경 커리큘럼도 거의 유펜의 이안 맥하거의 시스템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교 때 조경학과 다니시면은 전부 졸업 작품전 설계할 때 이 맥하거의 분석 기법으로 다 설계를 합니다. 적지 분석해가지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어디에 주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하죠. 이분은 이제 어떤 디자인을 창출하기 전에 그 대상지 전체에 대해서 아주 분석적인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뭐 토양이 어떻고 기후가 어떻고 인문 환경이 어떻고 여기가 뭐 식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섹션을 매트릭스로 나눠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적지 분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지 분석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류가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버드의 커쿠드 교수라는 분인데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했던 파트너이기도 한데 소위 말해서 최근에 이제 공원 설계나 이런 조경 설계의 대상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도시계획에서 주어진 공원 딱 틀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으로 대표적인 게 이제 뉴욕의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 도시 내에 어떤 블록 전체를 공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공원하고 주거단지 상업지역이 딱 구분이 됐는데 산업이 바뀌고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장이었는데 공장이 이전해가지고 공원이 되고 철도가 공원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대상지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원래 빈 땅에다 막 내 마음대로 그리면 되는데, 뭐 철로가 있고, 뭐 고가다리가 있고, 뭐 정수장 쓰레기가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조경 설계가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버려진 대상지를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하는데, 그런 브라운필드 사이트에 적합한 식생 디자인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또 정화를 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예가 용산공원이잖아요. 용산공원에 미군이 많은 유류나 중금속을 땅에 버리고 이제 갔으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못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그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 정화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뭐 시장 재임 기간 5년 안에 만들어라.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대부분의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공원들이 그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많은 개조가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화 과정이라든지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내 재임 기간에 해야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파이토 레미데이션이라고 그런 오염지를 식생으로 정화를 하는 그런 연구를 이제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요소가 오염이 됐다. 그럼 거기를 이제 식생 박테리아들이 어떻게 정화를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거를 땅을 개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용산공원 현상 공모할 때 하버드하고 같이 이 오염 정화 프로세스를 진행해 본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에 오염이 많이 된 구역을 요 사이트 안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화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정원을 잘 만든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그 온실이나 그 원예 종묘장에서 보는 예쁜 꽃을 보고 갖다가 심지만 궁극적으로는 고기에 자라는 환경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예쁜 꽃도 시든다는 거고, 그 대표적으로 제가 천리포 수목을 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천리포 수목원의 대표 나무가 목련이잖아요. 목련 말고 또 대표 나무가 있어요. 네? 뭐라고 그랬죠? 보란가시. 또 그걸 못 보셨구나. 아직 답사를 안 하셨어요? 내일 합니다. 여기 수목원 관계자 안 계신가? 참중나무인가? 오색 참중나무가 있어요. 예, 예. 그게 여기 딱 들어가시면 제일 예쁘게 있어요. 천리포에는. 그게 근데 그 나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도 이제 옮기 심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색이 안 난대요. 이 지역에만 딱 맞는 거예요. 그 토양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내일 그 나무를 꼭 보세요.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 천리포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아까 그 수국 같은 경우도 산도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것처럼 이 토양 기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화분, 화단 만드는 데도 중요한데 이 전체 100만 평 공원을 만들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네요. 꽃은 가격이 얼마 안 하잖아요. 뭐 씨를 심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수천 그루의 대형목을 심어야 되는데 한 주에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그게 죽었다. 그럼 과연 그게 누구의 탓이냐. 땅을 뭐 탓을 할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또 그래서 그런 과학적으로 굉장히 탐구하는 쪽이 있고 예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결합하는 분이 있어요. 뭐 잔소리 하지 마. 뭐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피터워크랑 메카가가 막 싸웠는데 하거리브스가 나타나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볼 때는 조경은 그런 문화적인 그런 보기 문화적인 거라는 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시각에서 보기 좋은 거겠죠. 근데 그거와 자연, 이거는 과학적인 거죠. 자연의 시스템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과학적인 거에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대지 예술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대지 예술의 그 또 한때 이게 유행했는데 미술사에서 보면 이제 바다 가운데 있는 스파이럴 넣고 이게 이제 작품이라고 막 떠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그런 큰 작품을 하는데 찰나적으로는 멋있죠. 그런데 이게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환경 재해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 해수면 내에 있는 조류라든지 그런 미생물들의 흐름을 차단하고 여러 가지 막 소금기 같은 게 다시 막 육지로 기어 올라오기도 하고 이래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렇게 그냥 자연을 상대로 하는데 네 맘대로 보기 좋게만 해서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이제 조경가가 얘기한 거예요. 이건 예술가가 한 거고 하거리브스는 이게 이제 크리스토프의 또 만리장성을 모티브로 한 대지 예술이잖아요. 바람을 막고 뭐 이렇게 하면 멋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월터 마리아라는 이분은 이제 약간 조경가 플러스 예술가인데, 그러면 예술이 아까 그 만리장성 같은 그런 거나 바다를 메우는 스파이럴 이런 거만 예술이냐? 나도 예술이다. 번개 치는 거예요, 그냥 번개. 번개가 치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구리 말뚝이 막 꽂혀 있어요. 스테인리스 말뚝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텍사스에 그냥 황량한 벌판인데 아무 자연적인 아름다운 뭐 경치는 하나도 없고 황야예요, 황야. 황야에 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여기가 사시사철 있어 보니까 이제 번개가 많이 치고 막 이렇게 폭풍이 오니까 이 번개 치는 찰나가 자기의 작품이다. 그래서 구리 이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번개가 치면 이게
번개가 이 기둥에 갔다가 저 기둥에 갔다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보러 많이 갑니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이렇게 찰나적인 것도 작품이다. 근데 아까 하가리브스는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를 그냥 수평으로 쭉 깔아놓는 게 아니고, 원래 뭐 강하구에 수천 년 동안 퇴적이 있으면 사구가 있고, 우리가 갯벌 같은 데 가보면 뭐 구렁이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마치 몇천 년 동안 있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형을 조작을 해서 원래는 평지인데, 그러니까 원래 강이 있으면 이렇게 갔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의 미기후를 조사를 해서 바람이 어디로 불고 물이 어디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가장 자연적으로 자기가 이제 신이 되려고 하겠죠. 신이 된 저처럼. 자꾸 신이 되려고 하면 자연을 만지려고. 하가리브스도 저 앞에 전체를 밟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구가 있으면 저런 원래의 지형을 막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서 과학과 이제 예술의 접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온 분이 이제 제임스 코너인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뉴욕의 하이라인을 설계한 필드 오퍼레이션의 제임스 코너는 이제 유펜의 학과장이기도 했지만, 저하고 라이벌이기도 했는데요, 한때. 같이 코업도 하고, 어쨌든 이분은 결론을 지었어요, 이분이. 최근에 와서. 생태 상상적 조경이다. 그러니까 조경 설계라는 거는 자연의 생태적인 과정에다가 자연의 어떤 흐름, 과학적인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상상력을 덧붙여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 좀 그럴듯하잖아요. 아직까지 시인의 위치까지 안 갔을 때 이분이 한 게 좀 약간 정답일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 그룹판에서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술적이면서 자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시도를 해줍니다. 천안 상거리 공원도 현상 당선해서 이제 원래의 그 물길들을 하고 버드나무 자생지를 다 살렸어요, 이쪽은. 그래서 여기는 자연마당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생태복원 자연마당으로 조성을 하고, 이쪽은 이제 옛날에 연못 상기제라고 있었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삼각형의 대형되는 반사연못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쪽, 자연구역과 이렇게 구분해서 뭐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비가 올 때 저 물골에 물이 자연적으로 모이고 나고 하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술적인 감각으로 상거리가 모이는 지역에 이 회오리 치면서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해본 거고요. 이제 이게 상거리를 상징하는 세 개의 이제 기둥, 영남, 호남, 그 중앙을 상징하는 기둥, 이게 없어졌어요, 나중에. 현상 때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할 때 또 뭐 바꿔라, 뭐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큰 틀은 유지됐는데, 준공이 작년에 됐어요. 혹시 천안 공무원 안 계시죠? 네. 혼날까봐. 그 원래는 유지가 이제 잘 되고, 이쪽은 그 물기라고 이런 게 있고, 이제 현대적인 거 이렇게 돼 있죠. 최근에 한 거고, 우리 이제 의장님 계시는 시흥 105 신도시 공원을 제가 현상 설계를 2015년에 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오래됐죠. 그때 현상 공모를 했던 건데, 제목이 인프레션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해안선의 추억을 살리자. 이게 매립을 해가지고 시아오 앞바다에 송도, 이쪽이 송도예요, 송도. 송도 앞을 이렇게 방파제로 메워서, 여기가 이제 그 옛날 한국화약, 지금 하나죠. 하나에서 화약 시험장으로 쓰던데요, 저기를. 그래가지고 방치돼 이제 그 못 쓰게 되고, 이제 방치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갈대밭으로 남아 있었는데, 처음에 이 답사 갔을 때 이런, 이제 이거는 원래 저희가 원형이 이랬을 거라고 추측을 한 거고,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갈대밭만 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컨셉은 요 해안선을 좀 깨고 싶었어요. 해안선을. 방파제를 깨고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게 만들면, 아까 이 앞에처럼 이런 모습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자체는 이제 용역에서 또 엄청난 그
반대가 있어가지고 못했지만 그래서 고안해낸 게 그러면 이 바닷물이 서해안이 조수 간만이 우리나라에 제일 심하잖아요. 거의 뭐 6m 이상 그렇게 나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사이트를 가보고 거기에 한참 서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갈대밭에 있는데 갑자기 고라니가 막 튀어가더라고요. 그러게 아직도 살아 그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저 바닷물을 우리 공원에 내가 끌어들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득.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일산 호수공원이든지 대부분의 호수공원들의 그 호수들이 인공적인 펌프를 막 돌리잖아요. 다 한강물을 끌어다가 다시 또 순환시키려고. 청계천이 지금 잘 돌아가지만 해외 뉴스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세계에서 가장 큰 어항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한강물을 끌어다가 인공적으로 막 돌리거든요. 원래 저기 그 창덕궁이나 그 옆에 인왕산에서 물이 나와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그거는 청계천 밑에 관으로 가요. 청계천 밑에 하천 여러분 밑에 판이 또 있고 그 위에 덮어서 우리가 수족관을 만든 거예요. 여기다 수족관을. 그런 게 싫어서 자연의 에너지로 그냥 이 물을 정화하고 할 수는 없을까. 그게 너무나 쉬운 힌트였어요. 근데 서해안에서는. 그래서 여기를 이 호수를 크게 만드는데 요 조수 간만을 이용해서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물이. 여기를 밑으로 뻥 뚫으면 물이 들락달락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뚫은 거예요. 이 관로를 뚫어서 물이 차면은 이 호수로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기수가. 그래서 위에 빗물하고 모여서 기수역이 되는 기수역. 우리가 한강하고를 기수역이라고 하잖아요. 염도가 많은 바닷물과 염도가 낮은 민물이 만나는 기수구역이 종다양성이 제일 풍부한 구역입니다. 물고기 종류도 제일 많고 그게 다양한 생물들이 사는 그런 기수 환경을 공원 안으로 끌어와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바닷물이 이 호수가 된 공원이 백호 생명공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시장님한테는 이걸 문을 꼭 열어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닫아놨더라고요. 왜냐면 주민들이 물이 없으면 저기 뭔 호수공원이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완전히 그 생태적인 이해를 잘 못하죠. 의장님이 계시니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열었을 때 숭어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초창기에 열었었는데 2번씩 들어오니까 바다에서 숭어니 그다음에 망둥어 뭐 퉁퉁마디 그 개 이런 것들이 엄청 살았었어요. 지금은 닫아놓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이게 갯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못이 지금 저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여기를 지금 현재는 막아놓고 비 올 때만 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래 그 취지가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 구멍 보이죠? 일로 물이 쭉 들어와서 찼을 때 모습이에요. 찼을 때. 근데 이게 쭉 빠지면은 갯골이 아까처럼 드러나면서 뭔가 생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바닷가에는 또 이게 해안을 제가 깰 수는 없고 최대한 옛날 해안선을 살리려고 이렇게 형태를 구불구불하게 해서 시흥을 국가 생태습지 공원 지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 옆에 이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방파제가 있지만 요거를 못 깨고 한 구역만 깨가지고 여기는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물이 들고 날 때 갯골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아이들이 갯골 체험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쪽에 호수를 파가지고 이 산을, 이 흙을 여기다 쌓았습니다. 백온마루.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냥 평지에 원래 이런 초지였는데 여기 가면 보이지도 않아요, 밖에가. 그런데 이제 저는 아이디어로 이걸 쌓아서 여기에 올라가면은 앞에 송도하고 인천 신도시가 쫙 장관처럼 보입니다. 석양이 질 때 그렇게 멋있고 마치 서태후가 이화원을 파가지고
뒤에다 산을 쌓은 것처럼 그 아이디어를 제가 차용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해수 연못 또 여기 있죠. 이것도 이제 시흥에서는 제일 명소죠. 이게 바닷물을 이용해서 해수욕장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여름의 명소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 조경 설계나 뭐 정원이든 앞으로 우리 도시가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 좀 이제 스터디를 해봤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은 항상 이런 거였습니다.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면 고층 건물에 그냥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고, 하늘은 회색빛에 막 이런 미래를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고 싶냐. 저 같은 이제 신을 추구하는 조경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로 이제 북극 해빙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뭐 북극곰도 이제 곧 사라진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뭐 집중 강우 이런 걸로 이제 재난을 받고 있고, 이제 세계화되면서 이제 문제도 있고, 인구도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요. 지금 보다는 엄청나게 세계 인구가 현재 뭐 한 60억 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90억 명으로 늘어난다고 하고, 현재 지금 이거 옛날 자료인데 현재 그 인도가 중국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인도가 세계 인구 1위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우리 미래가 그렇게 또 밝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미래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우리가 이제 이게 주목해야 되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엄청난 타워 팰리스 같은 데 살고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판자촌에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정원의 경제학 책도 있지만 최근에 경제 통계를 보면 점점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래서 중위 값이 계속 아래로 처지고,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공복지를 실현하는, 돈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전 정원이고 공원이다. 그게 조경가의 역할이다. 이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직업이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환경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부자들은 정화된 공기 정화 시설에 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클린하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는 하수구에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타워 팰리스가 지금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잠실 타워의 주택이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요. 왜? 거기는 완전히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24시간 깨끗하게 클린이 되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한 몇 년 살아보니 사람들이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을 자동 걷기 시스템 때문에 창문을 못 열고 햇볕을 이렇게 봐야 되는, 그리고 정말 공기를 쐬고 싶으면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가가지고 잠실 석촌호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닌 거야, 이게. 그런데다가 관리비가 우리가 일반 아파트보다 한 2배 이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값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꼭 부자가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위안을 가지면서 우리는 여기도 살면 그렇고 여기도 살면 그렇고 좋은 데 살아야겠죠. 이렇게 하는 나는 자동차도 있을 테고. 제일 또 문제는 우리 인간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미국 트럼프처럼. 미국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오만하지 말자. 기후위기. 제일 중요한 건 기후위기에서는 이제 해수면 상승이 제일 문제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북극이나 빙하가 다 녹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해수면이 올라가면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바닷가에 살아요. 그러면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냐. 이게 LA 카운티에서 나온 연구 자료인데,
이거 물이 들이차네?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늘로 올라가야겠다. 우리가 수직정원 얘기하는데 도시에서는 수직도시를 얘기합니다. 성냥개비처럼 뾰족뾰족 올라가야 돼요,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면 이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는 이제 이렇게 물 위에 떠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이 물이 왜 중요하냐,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사에서 이제 그저께 또 달 보러 갔잖아요.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지구 나왔는데, 먼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푸른 거의 물이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 별인데, 실제 물은 어떠냐. 이거를 나사에서 물을 싹 빼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드러난 이 거죽입니다, 거죽. 그러면 이 거죽의 이 질량으로 봤을 때 이 물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하면은 이 빙하가 70%예요, 빙하가. 전체 물에. 그리고 지하수가 30%.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민물이라고 하는 강, 하천, 이런 모든 물을 다 더해봐도 0.4%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지구 물에. 그런데 우리가 바닷물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로 강남역이 침수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껏해 0.4%의 민물을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서 이런 재난을 겪는 거다, 이 말씀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맥하건은 조경 설계 이론이 디자인 위드 네이처인데, 최근에는 경향이 이제 바뀐 게 디자인 위드 워터가 된 거예요. 물을 가지고 설계를 해요. 물을 다룰 줄 아는, 이게 정말 대단한 지혜라는 거죠, 조경 설계. 그런데 저는 이 설계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거는, 저희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공부를 하고 하버드에 가서 연구를 해도 이제 깨달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을 다 다룰 줄 알고.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이 물의 장경 별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물길 같은 걸 잘 다루고, 그 다음에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래서 동네라고 하잖아요. 동네. 우리 마을동. 마을동을 한자로 보면 물수변에 이게 함께 나눌 동.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 치면 수계라고 하죠. 수계. 워터쉐드. 어떤 산자락이 있으면 그 산자락 아래에 물길이 흘러서 다 그 같은 물을 써는 그 사람들이 동네인 거예요. 우리 동네라고 하면. 그러니까 밥을 나눠 먹는 거는 가족인데, 물을 같이 쓰는 게 우리 동네 마을 주민이다. 그만큼 물에 대한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디자인 위드 워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 체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다 불투수성 표면으로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 당연히 지하수가 고갈되고 식물은 말라 죽고, 최근에 싱크홀, 그런 것들이 생기고, 당연히 그 강남역이 투수가 돼서 땅 밑으로 물이 가야 되는데, 대심도 터널로 해결돼. 토목쟁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껏해야 몇백 미리 관으로 모든 물을 처리하려고 하잖아요, 토목쟁이들은. 토목쟁이 없죠? 그러니까 자연으로 물이 가야 되는데 토목활로로 해서 한강으로 보내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잘 다뤄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LID 설계라고 해서 저용량 개발. 그러니까 주차장에도 물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 화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침상지를 만들어서 물을 모아가지고 이게 서서히 땅 밑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비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 그리고 이쪽은 다 투수가 되는 걸 하고, 주차변, 도로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옥상에도 물을 저류했다가 서서히 보내서 또 밑에서 또 가두고. 이런 주차장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오염물질도 흘러주면서 이렇게 체크댐이라고 하는데 단계 하면서 계속 정화해 가고,
그러니까 오래 걸리겠죠. 물 땅 밑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비가 일시에 많이 왔을 때 그걸 토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물그릇을 서울 시내에 많이 만들면 폭우의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는 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물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다 물을 모으게 돼 있죠. 비 오면 이쪽에 차도에 있는 것도 다 오고 보도에도 오고 이거를 또 중간중간에 체크댐을 만들어서 물이 여기 고이겠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고여 오버플로. 그러면 그만큼 토목 우수관로의 부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서서히 지하수로 들어가는 거죠. 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도시 자체가 옥상에서부터 이런 게 단계로 물을 다 저류하게 돼 있고 엑스포 하는 것도 그리고 큰 저류지를 만들어서 일시 강우가 엄청나게 와도 거기서 다 해결되게 이런 설계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로 다 물이 시스템적으로 흘러가게. 저희가 이제 한국에도 이런 설계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도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를 스펀지다, 그린 스펀지다, 물을 머금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셀들을 다 물을 머금게 하는 셀을 만든 거예요. 레인 가든으로. 그래서 스펀지가 마치 물을 머금는 것처럼 요소에 물을 절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설계를 해본 결과 이제 이런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셀처럼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조성된 거예요. 이게 하남미서 차이인데 이거 셀들이 다 빗물을 절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비가 많이 오면 절유했다가 서서히 빠져나가게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물을 많이 안 줘도 미기후 조절이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주민들이 저기 목이 많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 뭐 이런다고요. 그거 이제 요즘은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적합한 수생식물도 있고 이제 그런 쪽은 자갈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다든지 또 이제 이게 일시에 절유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상존하는 물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난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원도 있고 너무 많아서 이제 미래 도시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최고의 도시 전문가들이 만드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구글에서 만드는 미래 도시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구글이 미래 도시를 만들려고 캐나다 토론토의 이스트베이 이쪽에 실제로 이제 설계하고 시공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이제 센서와 자율주행으로 하는 도로를 만들고 우리가 이제 흔히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제일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차를 소유할까요? 차를 소유 안 하고 다 그냥 이렇게 집카 같은 거 이제 불러가지고 그냥 이동할 때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나라의 국토부 예산이 편성 비율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에 그동안 천문학적인 숫자를 들였는데 차가 안 다닐 필요가 없는데 도로를 왜 만들어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다 없애야지. 예, 도로를 다시 줄이고 다 공원이나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도로 다 줄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혼잡이 없어질 테고 이제 모든 이게 지하로 이제 다니고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상은 그냥 낙원이 되는 거죠. 건물도 다 조립식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뭐 된다. 이게 이제 구글이 만드는 도시였고 토요타가 또 일본에다 만든 신도시는 우번시티라고 완전히 이제 AI가 결합된 최근에 뭐 AI가 뭐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이 AI로 짜여져서 뭐 사람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도 세 가지로 그냥 차 다니는 자율차, 산책하는 거 뭐 이렇게 나누고 모든 도시의 중앙에는
이런 모빌리티가 다니는 것 빼고는 다 정원. 뭐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모든 건물도 목조로 만들고 이제 옥상에는 전부 태양광하고 이런 걸 하고 이 전부 이제 미래 도시의 이제 모습입니다. 차는 안 보이고. 근데 더 쇼킹한 미래 도시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란전 때문에 곤란하지만 사우디에서 네옴시티를 선언했을 때 전 세계가 그냥 쇼킹에 빠졌잖아요. 아니 저런 도시를 감히 상상도 못한 크게 세 가지를 만들었는데 라인 도시하고 산업 도시하고 또 휴양 도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만드는 게 사우디의 친환경 네옴시티예요. 이겁니다. 이게 도시가 이게 도시예요. 이게 170km, 요 한 변이 200m, 높이가 500m. 근데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이 간격이 200m라고 했더니 200m, 높이가 500m. 500m면 도대체 몇 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시예요, 그냥. 유리벽 안에. 이거를 사막과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냥 쫙 도시를 만들겠다. 결과는 실패.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다에도 이제 이런 핵심적인 미래 도시 하겠다. 산악 지형에도 관광을 위한 도시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왜 꺼졌지? 네. 거기서 잘렸어요? 파일이 그러면 다 안 갔는데? 뒤쪽이 한 3분의 1이 잘렸는데? 네, 시간이 다 돼서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은데. 뒤에가 또 재밌는 게 많은데. 돌려보시죠. 다음에 또 오라고 또. 제일 뒤에가 뭐예요? 제일 뒤에? 이게 있네. 잘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조경 설계 업계, 저기 그룹 하나를 비롯해서, 어떤 경향으로 이제 이런 미래에 대응해서 설계를 하고 있느냐. 요걸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설계 경향 해서 이제 성남 복정에 했는데 요즘은 그냥 나무 몇 주 이렇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컨셉을 이제 써가지고 탄소 중립 공원을 지향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또 무장애 이런 걸 하는데, 복잡해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 설계가 이제 산수입니다. 이제 산수를 넘어서 막 이게 제가 머리가 아프지려고 하는데 저는 예술 지향인데 요즘은 탄소를 다 계산을 해요. 국립산림수목원에서 나온 자료를 산림과학원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 거는 그렇게 적용하고 아닌 거는 이제 범용적인 데이터를 적용해서 총 이 지역의 도시공원에서 몇 톤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느냐 이걸 정량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 자원 재활용, 또 물순환을 어떻게 할 건지, 저탄소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제안하는 거고요. 탄소를 흡수하는 거를 또 수목의 생장, 시간에 따라서 얘가 이제 1살일 때, 2살일 때, 3살일 때 점점 변해가면서 총량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 빔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생애 주기별. 설계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걸 적용해서 식재 설계와 또 수순환 체계를 갖춘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하는 분리대, 도시락 피크닉 하는데 대중교통 도보 공원 허용, 우수 저류하는 수원 공급, 그 공원 자체 하나하나 아이템이
막 굉장히 이제 기후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짜여지는 공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포 대암이 최근에 설계한 거는 또 바람의 산책이라고 제목인데 원래 시원한 지역이었어요. 관악산에서 바람이 슉 들어오는데 이게 도시가 개발되면 또 기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람 시원한 거를 어떻게 도시에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바람길을 살리고 설계를 할 거냐. 그걸 또 과학적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기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산에 있는 바람이 야간에는 불어오고 낮에는 차단되고 이 흐름을 공원에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하천 바람길, 열을 흡수하는 그린웨이, 친수 공간, 프레시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여기는 다 시원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늘숲, 바람길, 친수 뭐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수변공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온도가 과연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둔벙에는 이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게 또 원래 있었던 그 개구리라든지 그런 거 보존하고 둔벙 섭지를 살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에도 뭔가 그 풀벌레 소리나 요런,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것만이 조경이 아니라 지금은 소리도 조경이다. 눈 감고 소리를 듣는 그 풍경을 상상하면서 이제 또 하는 사운드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사운드 테라피. 이제 보는 거는 물멍, 불멍 이런 게 있고 우리가 소리로는 또 사운드 테라피. 이제 길도 만들고. 근데 이제 파골라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기능으로 나뭇잎 모양으로 해서 위에는 태양광은 지고 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에어컨 나오게 하고 뭐 도서관형 여기는 이제 또 빗물 가운데 모아가지고 빗물 저금통으로 또 활용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건 또 세종시에 저희가 한 건데 기후 동행 공원이라고 이게 최근에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공원의 하나의 구역들이 전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셀 모양으로 아까 바이오 미미크라이를 응용해서 하나의 세포처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공원들이 이 하나하나의 셀들이 비가 오면 또 아까처럼 저류되기도 하고 말랐을 때는 이제 잔디마당이 되고 요즘은 트렌드가 이런 선형공원입니다. 최근에 신도시가. 그래서 다 10분 남았다는 거죠? 아, 예. 왜 10분 전 콜이 안 오네? 제가 10분 만에 이제 셀터에 간다 했는데 얄짤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원에 수순한 체계를 쭉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거는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상기 신도시가 이거잖아요. 6개. 지금 저희 그룹판이 현상 공모로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 3개를 현상 공모 당선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요 3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요게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상기 대신 신도시 공원을 그룹판에 다 하자. 이게 제 목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부천 대장에 신도시에 정원이 있는 호수공원 그림이에요. 예, 온실입니다. 나뭇잎 뺐던 이슬을 모티브로 예, 이렇게. 그래서 정원이 생명의 몸을 피어나는 정원 도시라고 해서 이런 벌판인데 이게 다 도시로 되는 거죠. 부천 대장 그 김포공항 뒤에. 그래서 이 물 수선한 체계를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빗물 관리 목표도 다 정량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런 만들어 갈 건데 이건 대회비라서 절대 봤다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LH에서 혼납니다, 제가. 네. 보타닉 정원. 이런 이제 대형 농업공원, 농협공원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짧게 1분만 주세요. 앞으로 읽겠습니다, 그냥. 앞으로 미래 조경의 핵심 이슈는 뭐냐?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경관 설계를 해야 된다. 물이나 열, 재난.
이런 그린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다음에 자연 기반 해법이라고 요즘 이제 세계적인 조경에 요거에 근거해서 기후 문제를 생태적인 기능으로 원래 자연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이나 정원이 누구를 위한 거냐? 사람한테 걷기 좋은 이런 걸 해야 되고 거주성이 좋아야 되고 순환 경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물 다양성과 이런 토종 생태계 당연히 복원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 기술, 최근 AI나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보기 좋게만 할 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해보고 예측하고 과학적으로도 입증 가능한 거를 해보자. 그런 것들이 설계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자.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미래도시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암울한 공상과학 영화의 회색 도시가 아니라 앞으로 조경가가 참여하는 이런 푸른 도시가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명건 회장님께서는 정말 대한민국 조경 설계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불리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조물주급의 연사님께서 이렇게 조선시대 전통부터 해서 1970년대부터 해서 2030년 미래 도시까지 이렇게 쭉 짚어주시면서 정말 정원에 대한 여러 새로운 또 상상력을 또 자극시켜 주시고 또 정원의 여러 재난 안전 기능과 또 기후 위기 대응 기능과 공공복지 기능과 정말 다양한 기능을 다시금 이렇게 또 상기시켜 주면서 여러 인사이트를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강연 해주신 박명건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또 배가 많이 고프실 텐데 저녁 식사 장소로 이동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후 안내는 그 진양희 사무국장님께서 식사 및 숙소 관련된 안내를 해주시겠습니다.